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가정폭력 및 아동학대와 교사의 역할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살펴볼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가정폭력과 아동학대의 실태 및 문제점. 둘째, 학생의 가정폭력 피해에 대해 교사가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 셋째, 아동학대의 유형 및 징후. 넷째,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로서 교사의 역할. 다섯째, 아동학대 피해 학생을 대하는 교사의 태도. 마지막으로 교사 보호장치 마련 및 권한 강화 필요성입니다. 가정폭력과 아동학대의 개념 및 실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가정폭력이란 가정구성원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로 상해, 폭행, 유기, 학대 등이 이에 속합니다. 2019년 여성가족부의 조사에 따르면 가정폭력은 주로 부부 사이에서 일어나지만 부모와 자녀 관계에서도 많이 발생합니다. 같은 조사에서 아동에게 폭력을 행사한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응답한 비율이 27.6%에 달해 상당수의 가정에서 아동학대가 일어나고 있음을 짐작케 합니다. 아동학대의 정의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 정신적, 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을 의미하며 여기에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도 포함됩니다. 우리나라의 아동학대는 해마다 증가하여 2003년 2,900여 건이었던 것이 2018년에는 24,000여 건으로 크게 늘어난 상황입니다. 아동학대 유형별로 살펴보면 신체학대와 정서학대 등 다양한 학대가 중복하여 이루어진 중복학대가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정서학대, 신체적 학대, 방임 및 성학대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런 아동학대는 누구에 의해 가장 많이 일어날까요? 앞서 아동이 가정폭력의 피해를 경험하는 경우가 상당히 있다는 점을 살펴보았는데요. 2019년 조사에 따르면 아동학대의 가해자로 부모가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조사에 따르면 부모가 아동학대의 가해자인 경우는 전체의 77%였으며 그 다음으로 대리양육자와 친인척이 각각 16%와 4%로 나타났습니다. 이상에 따르면 아동학대는 아동을 가장 아끼고 사랑해야 할 부모와 가족에 의해 일어나는 것이 거의 대부분이며 여기에 아동학대 문제의 심각성이 있습니다. 부모에 의한 아동학대의 주 원인은 양육 스트레스입니다. 양육 스트레스를 경험하는 모든 부모들이 아동학대를 하는 것은 아니나 자녀에 대한 이해와 양육 준비가 부족한 부모가 양육 스트레스를 자녀에게 전가할 때 아동학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는 부모가 양육 스트레스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할 경우 누구보다도 자녀를 사랑하고 보호해야 할 부모가 학대의 가해자로 돌변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모든 아동이 쉽게 아동학대의 위험에 노출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계속해서 살펴보면 가정에서의 아동학대는 가정이라는 사적 영역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외부에 쉽게 발견되지 않는 특성을 지닙니다. 성학대의 예를 살펴보면 부모를 포함한 친족의 성학대는 피해 발생 이후 최초 상담까지 걸리는 시간이 보통 10년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학교 내 성학대 피해자의 상담이 피해 후 한 달 이내에 가장 많은 것과 대조를 이루는 것으로 가정에서의 아동학대가 얼마나 잘 드러나지 않는지를 보여줍니다. 뿐만 아니라 가정에서의 아동학대는 발견된 이후에도 근절되지 않고 계속되는 특성이 있습니다. 부모와 자녀 관계로 묶여 있어 가해자와 피해자로 분리하기 쉽지 않기 때문인데요. 실제로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의 2018년 통계에 따르면 부모로부터 아동학대를 경험한 아동의 82%가 학대 발견 이후에도 계속 원가정에 머무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가해자인 부모로부터 분리 조치된 비율은 전체의 13%에 불과했습니다. 이에 숨어있는 아동학대를 찾아내고 가해 부모들의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주변의 노력이 더 절실하다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학교의 가정폭력 피해, 교사가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가정에서 일어나는 아동학대에 교사가 특별히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학교가 아닌 가정에서 일어난 폭력 피해에 대해 교사가 관여하는 것이 적절한 것일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비록 학교에서 일어나는 일이 아닐지라도 교사는 학교의 가정폭력 피해에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대처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첫째, 가정폭력과 아동학대로 인해 학교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가정에서 폭력에 시달리는 학생이 학교에서 아무 문제 없이 잘 적응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가정이란 아동의 건강한 발달, 성장 및 행복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는 곳으로 가정에서의 문제는 반드시 주변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고 학교 생활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가정에서 폭력에 시달리는 학생들은 잦은 지각과 결석, 학업 태만 등의 부적응적인 모습을 보이는 경우가 많고 또래와 어울리지 못하고 위축된 모습을 보이거나 교사와의 관계도 원만하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가정폭력 피해 학생은 학교폭력의 가해나 피해에 연루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처럼 가정폭력의 문제는 가정의 문제로만 그치지 않고 학생의 학교 생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이에 교사는 학생들이 건강한 학교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학생의 가정폭력 피해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둘째, 교사는 생활지도를 통해 학생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조력하는 교육자로서 학생 생활지도 차원에서 가정폭력 문제에 적극적으로 관여할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생활지도란 단순히 예절 및 인성교육 차원으로 이해되지 않으며 건강한 발달과 성장을 위해 학생의 삶의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부분을 지도하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교사는 학생의 학교 생활뿐만 아니라 가정생활에도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으며 특히 학생의 건강한 발달과 성장을 심각하게 저해하는 가정폭력 및 아동학대 문제에 적극적으로 관여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셋째, 가정폭력 및 아동학대와 관련하여 교사에 대한 우리 사회의 기대와 요구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회는 아동의 성장, 발달 상황을 감지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직군의 사람들에게 이를 모니터링하고 이상 징후 발생 시 적절한 역할을 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즉, 아동의 가정폭력 피해가 의심될 경우 이를 알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직업군의 사람들에게 신고의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데요. 그 가운데 교사는 부모 다음으로 아동이 가장 먼저 만나며 가장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는 사람으로서 가정폭력 피해와 같은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저해하는 문제의 징후를 가장 먼저 발견하고 합당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위치에 있어 교사에 대한 우리 사회의 기대와 요구가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교사는 비록 학교에서 일어나는 일은 아닐지라도 가정폭력으로 인한 아동학대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다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아동학대의 유형 및 징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아동학대 피해 학생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지 못한 채 혼자 고통을 감내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때문에 교사는 학생이 보내는 신호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학대 피해 학생을 찾아내어 도움을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신체적 학대, 정서적 학대, 성학대 및 방임의 4가지 유형별 아동학대의 피해 징후에 대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신체적 학대의 징후입니다. 신체적 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에게 우발적인 사고가 아닌 상황에서 신체적 손상을 입히거나 또는 신체 손상을 입도록 허용한 모든 행위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신체적 학대의 징후로는 몸에 난 설명하기 어려운 상처, 발생 및 회복에 시간차가 있는 상처, 담뱃불 자국, 회복 속도가 다양한 화상 자국, 겨드랑이, 팔뚝 안쪽, 허벅지 안쪽 등 다치기 어려운 부위의 상처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몸에 난 상처 외에도 학생이 어른과의 접촉을 회피하거나 다른 사람이 우는 모습을 보고 극도의 공포를 표현하고 공격적 상태와 위축 상태의 양극단을 오가거나 양육자를 두려워하고 집에 가는 것을 꺼리는 것도 신체적 학대의 징후라 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정서적 학대의 징후입니다. 정서적 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에게 행하는 언어적 모욕, 정서적 위협, 감금이나 억제, 기타 가학적인 행위를 말하며 언어적, 정신적, 심리적 학대라고도 합니다. 이의 예에는 모욕하기,
무능력하다고 비난하기, 크게 소리 지르고 비난하기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정서적 학대의 징후로는 발달 지연 및 성장장애, 신체 발달 저하 등이 있으며 특정 물건을 계속 빨거나 물어뜯는 행위, 행동장애, 신경성 기질장애 등의 여러 장애 행동, 실수에 대한 과잉 반응, 양육자와의 접촉 회피 및 자살 시도 등의 극단적 행동 등도 정서적 학대의 징후라 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성학대의 징후입니다. 성학대란 아동의 건강,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성적 폭력 또는 가혹 행위로서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모든 성적 행위를 의미합니다. 구체적인 예로는 자신의 성적 만족을 위해 아동을 관찰하거나 아동에게 성적 노출을 하는 행위, 아동을 성적으로 추행하는 행위, 아동에게 유사 성행위를 하는 행위, 성교를 하는 행위, 성매매를 시키거나 성매매를 매개하는 행위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성학대의 징후로는 나이에 비해 해박하고 조숙한 성지식, 명백하게 성적인 묘사를 한 그림 등이 있으며 이화적 퇴행 행동, 자기 파괴적이거나 위험한 모험 시도, 충동성, 산만함 및 주의 집중 장애 등도 성학대의 징후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혼자 남아있기를 거부하거나 반대로 혼자만 있으려 하는 모습, 특정 유형의 사람에 대해 보이는 두려움 등도 성적 학대의 징후라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방임의 징후입니다. 방임이란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행위로 이에는 물리적 방임, 교육적 방임, 의료적 방임 및 유기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방임의 징후로는 발달 지연 및 성장장애, 비위생적인 신체 상태, 예방접종과 의학적 치료 불이행으로 인한 좋지 않은 건강 상태, 몸에서 나는 지속적인 악취, 계절에 맞지 않는 부적절한 옷차림 등이 있으며 음식을 구걸하거나 훔치는 행위, 비행 또는 도벽, 너무 이른 등교와 늦은 귀가 등도 방임의 징후라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로서 교사의 역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가정폭력에 의한 아동학대의 근절을 위해서는 아동학대 징후를 잘 분별하여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교사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우리 사회는 직무상 아동학대 범죄를 인지할 가능성이 높은 직군에게 아동학대 신고 의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아동학대 처벌법에 따르면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는 직무를 수행하면서 아동학대 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 아동보호 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 직군은 모두 24개이며 초중등교육법의 교직원 및 전문상담교사도 이 직군에 속합니다.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신고 의무를 불이행할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아동학대 신고는 아동 전문기관이나 경찰에 신고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어느 곳에 신고를 하든 두 기관이 서로 신고 접수 사실을 통보하고 함께 현장에 출동합니다. 신고가 접수되면 아동보호 전문기관과 경찰이 협력하여 사안을 조사하고 아동학대 여부를 판단 및 조치를 하게 됩니다. 신고가 접수된 이후 아동학대 피해자에게는 어떤 도움이 제공될까요? 먼저 경찰이 가정폭력 및 아동학대 피해자에 대한 보호에 나섭니다. 일단 아동학대가 인지되어 신고가 접수되면 경찰에서는 아동보호를 위한 응급조치 및 임시조치를 시행합니다. 응급조치에는 아동학대 범죄 행위의 제지, 가해자 격리, 아동학대 관련 보호시설 인도, 긴급조치 필요시 피해 아동 의료기관 인도 등이 있으며 임시조치에는 피해 아동의 주거로부터 가해자를 퇴거 등 격리하거나 피해 아동의 학교 및 보호시설로부터 가해자가 100m 이내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고 가해자가 피해 아동에게 전화 등을 이용한 접근을 하지 못하도록 금지하는 것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동학대 피해자들은 전국 아동보호 전문기관으로부터 전문적인 보호를 받습니다. 아동보호 전문기관이란 아동복지법 제45조에 의거하여 설립된 학대받은 아동의 발견, 보호, 치료 및 아동학대 예방을 담당하는 기관으로 전국에 운영되고 있습니다.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의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아동학대 발견율은 해외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그리고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의 신고 비율이 낮아 신고 의무자들의 보다 적극적인 신고가 요구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같은 통계에 따르면 아동학대 신고 사례 중 신고 의무자에 의해 신고된 사례가 아동학대로 판정되는 비율이 높아 신고 의무자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최근 조사에 따르면 10명 중 9명이 가정폭력을 목격하면 신고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응답하였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실제 학교 현장에서는 신고나 개입이 쉽지 않은 실정입니다. 신고했다가 명확한 증거 없이는 되레 항의만 받을 수 있고 때로는 학부모와 소송전을 벌이는 것도 각오해야 합니다. 이는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로서 교사에 대한 보호장치나 효과적인 개입을 위한 교사의 권한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앞에서 살펴본 이유로 교사들은 아동학대가 의심되는 상황에서도 신고를 망설일 때가 있습니다. 이때 교사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교사는 어떠한 경우라도 아동학대가 의심된다면 일단 신고를 하는 것이 옳습니다. 교사는 아동학대 처벌법의 취지와 교사의 책무에 대한 명확한 인식을 가져야 합니다. 아동학대가 의심될 경우 나중에 학대가 아닌 것으로 확인되더라도 또는 그로 인해 학부모와의 관계가 불편해지더라도 신고를 망설이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이는 만에 하나 있을지 모르는 아동학대를 찾아내어 조기에 개입하고 더 큰 사고를 예방하는 데 법의 취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아동학대 처벌법 제10조 2항에서는 아동학대가 의심만 되는 경우에도 반드시 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동학대를 의심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를 망설이다가 다른 경로로 아동학대가 확인될 경우 교사는 법적 책임을 질 수도 있습니다. 이에 교사들은 학생들의 사례를 접하면서 아동학대가 의심되는 사안을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다음의 사례들은 교사가 아동학대의 신고를 망설이게 되는 상황입니다. 각각의 사례들을 통해 교사가 어떻게 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 선생님은 학교폭력 가해자로 지목되어 조사를 받고 있던 철수와 면담하던 중 철수가 말썽을 피우고 다닌다는 이유로 아버지로부터 종아리를 맞아 제대로 걷기도 힘들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 사례에서 아버지는 철수를 훈육하는 과정에서 체벌을 사용하였는데 이를 아동학대로 볼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자녀에 대한 부모의 체벌도 아동학대로 보아야 합니다. 전문가들은 학대란 극히 비정상적인 사람들의 고의적인 폭력의 결과라기보다는 보통 사람들의 우발적인 체벌이 통제력을 잃고 치달은 결과로 봅니다. 이에 따르면 의도적인 신체적 위해만을 신체적 학대로 본 정의도 수정될 필요가 있으며 체벌에 대한 일반의 인식도 개선될 필요가 있다 하겠습니다. 이러한 변화의 필요성을 뒷받침하는 예로 스웨덴의 경험을 들 수 있습니다. 스웨덴은 20세기 전반에만 해도 학교에서 교육 목적의 체벌이 허용되었고 1960년대 조사에 전 부모의 90%가 아이를 때린 적이 있다고 했지만 1979년 부모의 자녀 체벌이 금지된 이후 아동학대 피해자가 6분의 1로 줄었고 2000년 이후에는 학대로 숨진 아이들이 거의 없다고 합니다. 이는 체벌 금지를 통해 체벌이 통제력을 잃고 아동학대로 치닫는 것을 사전에 방지한 법 시행의 결과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민법에서는 자녀에 대한 부모의 징계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법은 부모들의 학대 행위를 정당화하는 데 많이 이용되어 왔고 가해자들에 대한 보다 강력한 처벌을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해 왔습니다. 이에 최근에는 부모의 자녀 징계권을 폐지하자는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이를 통해 아동학대 가해 행위에 대한 보다 강력한 처벌이 가능하게 되고 체벌이 아동학대로 발전할 가능성을 조금이나마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러나 체벌이 아동학대로 이어지는 것을 확실히 줄이기 위해서는 자녀를 부모의 뜻대로 강제할 수 있는 소유물로 보는 부모들의 인식에 보다 확실한 변화가 따라야 할 것입니다. 이에 교사는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로서 부모의 체벌에 대해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아동학대 사안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최 선생님은 영희와 상담 중 영희의 부모님이 영희가 보는 앞에서 서로 물건을 집어던지며 심각하게 싸웠고 이로 인해 엄마와 아빠 모두 몸에 큰 상처를 입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이처럼 자녀가 보는 앞에서 심하게 싸우는 행위는 정서적 학대에 해당할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부부간 가정폭력을 보여주는 공포라고 하는 정서적 고통을 안겨준 영희 부모님의 행위는 정서적 학대 행위라 할 수 있습니다.
이 사례의 영희 부모님은 영희에게 직접적으로 위해를 가할 목적으로 싸운 것이 아니니 정서적 학대를 했다고 할 수 없는 것이 아닐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정서적 학대의 구체적인 예에는 자녀에게 가정폭력을 목격하도록 하는 행위 역시 포함됩니다. 전문가들은 자신은 직접적인 학대를 당하지 않지만 다른 사람이 학대당하는 것을 보는 경험 역시 다른 형태의 학대와 마찬가지로 고통스럽고 깊은 상처를 남긴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자신들의 부부싸움으로 자녀에게 극심한 공포감을 심어준 영희 부모님의 행위는 분명 정서적 학대에 속한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선생님 반의 영수는 3일째 학교를 오지 않고 있습니다. 이 선생님은 가정을 방문하여 아이를 학교에 보내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이혼 후 혼자 아이를 키우는 아이의 아버지는 지방에 일을 하러 가느라 아이를 제대로 잘 챙기지 못합니다. 이 경우 영수의 아버지는 아이를 방임하고 있다고 할 수 있을까요? 결론을 말씀드리면 이 사례 역시 방임으로써 아동학대라 할 수 있습니다. 이 사례는 교육적 방임에 해당합니다. 구체적으로 교육적 방임은 2일 이상 학교에 보내지 않는 것입니다. 사례에서 영수는 3일째 학교에 오지 않고 있으며 부모는 아이를 학교에 보내려는 의지가 부족합니다. 따라서 이 사례는 방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아동학대 피해자에 대한 교사의 태도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아동학대 피해자들은 가해자가 부모라는 이유로 말 못한 고통을 혼자 감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아동학대 피해 학생들에게 교사는 어떻게 다가갈 수 있을까요? 다음의 사례는 어느 미국 교실의 사례입니다. 수자는 아버지로부터 성적 학대를 당해왔습니다. 몇 해 전 자신에 대한 아버지의 몹쓸 짓은 멈추었지만 어느 날 아침 수자는 아버지가 여동생에게 자신에게 했던 것과 같은 성적 학대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날 수자는 몹시 혼란스러웠고 학교 수업 시간에 커다란 싸움을 일으켰습니다. 수잔의 마음을 알 리 없는 교사는 수잔의 행동을 제지하려 했으나 수잔은 교사에게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증오의 표현을 쏟아냈습니다. 하지만 사려 깊은 교사는 곧 수잔을 진정시켰을 뿐만 아니라 수잔의 깊은 고통에 다가가 그의 아픔을 어루만질 수 있었습니다. 도대체 수잔의 선생님은 수잔의 마음에 어떻게 다가간 것일까요? 교사는 수잔의 이례적인 반응에 앞으로 다가서기보다는 마치 수잔의 공간을 존중하는 것처럼 뒤로 물러서서 말없이 있었습니다. 교실 안에는 매우 긴장된 분위기가 흐르고 있었고 오랜 침묵 후에 교사는 말로써 명백한 염려를 드러냈습니다. 수잔, 무슨 일 있니? 선생님은 수잔에게 이렇게 물었고 수잔은 와락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이후 수잔과 선생님은 옆방으로 가서 이야기를 나누었고 교실 안은 조용해졌습니다. 그리고 수잔은 집에서 아버지와 있었던 끔찍한 일을 털어놓았습니다. 한마디로 선생님이 수잔의 고통에 다가갈 수 있었던 것은 수잔의 문제 행동을 나무라기보다는 문제 행동 이면의 고통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있었기 때문이 아닐까요? 선생님의 이러한 자세는 비단 아동학대 피해 학생들에게만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은밀한 가정폭력 아래 신음하는 아동학대 피해자들에게는 그들의 고통을 알아봐주는 선생님의 관심이 더욱 절실하게 다가오지 않을까요? 또 아동학대 피해자들에게 교사는 어떤 존재가 되어줄 수 있을까요? 다음의 사례를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초등학교 3학년인 철수는 이모네 집에서 생활합니다. 3년 전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혼자 철수를 키우기 어려웠던 엄마가 맡기고 간 것입니다. 이모 집에서의 생활은 고단하고 서글픕니다. 그동안 엄마는 한 번도 찾아온 적이 없고 이모는 집안일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거의 매일 혼을 내며 때리기 일쑤입니다. 철수는 학교에서도 서럽고 억울합니다. 친구들은 자신과 놀아주지 않고 선생님은 친구들 편만 드는 것 같습니다. 하루는 같은 반 민수를 때렸는데 선생님은 너만 없으면 아무 문제 없다며 철수를 눈엣 가시처럼 생각합니다. 철수는 세상에 자신의 편은 한 명도 없는 것 같습니다. 이 사례에서 철수의 엄마는 철수를 방임하고 있으며 이모는 가엾은 철수에게 신체적, 정서적 학대를 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생님은 학대로 인한 철수의 문제 행동을 혼내기만 할 뿐 문제 행동 이면의 고통에 대해서 어루만져 주지 못합니다. 이로 인해 철수의 고단한 생활은 끝날 길이 없고 세상엔 자기 편이 한 명도 없는 것 같은 생각에 분노의 감정만을 키워갑니다. 철수의 부모처럼 때로 부모들이 잘 돌보지 못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모가 철수의 마음을 보듬어 주었더라면 어땠을까요? 부모 대신 따뜻하게 철수를 보살폈다면 철수의 마음이 덜 서글프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이 사례에서와 달리 선생님이라도 철수의 처지를 이해하고 그 마음을 붙잡아 줄 수 있었다면 어땠을까요? 어쩌면 철수는 부모님이 안 계시는 상황 속에서도 보다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지 않았을까요? 아이들이 행복한 삶을 살아가도록 하는 데에는 여러 층의 안전망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부모이고 두 번째가 일가 친척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웃과 국가기관이 그 역할을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누구보다도 안전망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바로 교사입니다. 아이들이 부모와 일가 친척 이외에 가장 먼저 만나는 어른이 교사일 수 있습니다. 그런 교사에게 아이들은 때로 부모님 다음으로 혹은 부모님에게보다 더 많은 기대를 걸기도 합니다. 부모님이나 주변 사람들이 채워주지 못한 것을 채워줄 수 있기를, 혹은 부모님이나 주변 사람들이 주는 고통으로부터 자신을 건져주기를. 물론 교사가 학생들의 모든 바람을 다 들어주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 마음의 10분의 1이라도 알아준다면 아이들의 삶이 달라질 수 있지 않을까요? 교사는 학생들에게 보다 많은 관심을 기울이면서 아동학대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최고의 안전망이 되어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가정폭력 및 아동학대 사안에 대한 교사의 자세와 역할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를 통해 교사의 책무가 막중함을 알 수 있었는데요. 그러나 교사가 이러한 책무를 수행하기에는 여전히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가정폭력 및 아동학대에 대한 교사의 효과적인 대처를 위해서는 몇 가지 해결되어야 할 과제가 있습니다. 앞에서 교사는 아동학대에 대한 명확한 증거가 없으면 대처하기 곤란하다는 사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나 법에서는 의심 사안에 대해서도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요. 이 경우 교사가 아동학대 근절을 위한 확고한 자세를 보이는 것이 필요하나 신고로 인해 교권이 침해받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교사를 보호하는 안전장치가 좀 더 마련될 필요가 있습니다. 나아가 교사가 가정폭력으로 인한 아동학대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교사에게 단순히 신고 의무만 부여하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현장의 교사들은 가정에서 학대당하는 학생들을 교사가 효과적으로 도우려면 교사에게도 권한이 주어져야 한다고 입을 모읍니다. 현재는 이상 징후가 있는 학생이라도 정신감정이나 상담을 맡기려면 친권자의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교사가 아무 도움을 줄 수 없는 상황이라며 부모에게 저항하기 힘든 초등학생만이라도 교사가 전문기관에 학생을 맡겨 상태를 진단하게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여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문화나 법적 제도가 조성돼야 한다고 말하였습니다. 이상 가정폭력과 아동학대에 대한 교사의 역할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시간에 살펴본 내용 중 교사의 역할에 관련하여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다음의 문제를 통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